혹시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뚝딱 드시고, 점심에는 참치김밥 하나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는 굴전이나 굴밥을 해 드시면서 오늘 참 건강하게 먹었다 하고 뿌듯해 하신 그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요오드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가 넘을 수 있다면요. 그 참치 속에는 수은이라는 것이 조금씩 쌓여 있고, 그 굴에는 겨울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면요. 거기에 식탁 위에 놓인 그릇, 그 가볍고 예쁜 멜라민 식기마저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스며 나온다면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음식이 위험하고 어떤 음식은 괜찮은지, 얼마나 먹으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오늘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세대에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젊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0대, 40대 때는 고기든 회든 매운 것이든 뭘 먹어도 속이 거뜬했습니다. 라면을 밤에 끓여 먹고 자도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름진 것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며칠 피곤하면 금방 몸이 축 처지고, 감기 한번 걸리면 2, 3주를 끌곤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간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무릅니다.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은 몸에 한번 축적되면 하루에 겨우 0.01에서 0.02%만 빠져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쌓이는 양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갑상선 기능도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휘자가 예민해집니다. 요오드라는 성분이 조금만 넘쳐도 바로 반응합니다. 면역 기능 역시 약해져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젊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30대와 60대의 몸이 받는 충격은 다릅니다. 해독 능력은 떨어져 있고, 배출 속도는 느려져 있고, 면역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의 내 몸은 예전의 내 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미역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미역은 참 좋은 식품입니다. 칼슘도 풍부하고 철분도 들어있고, 산후조리 때 미역국을 먹는 전통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미국 갑상선학회 권고 지침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요오드 섭취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하루 상한 섭취량은 240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영지병원 내분비내과 손서영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건조 미역 100g에는 873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물론 미역국 한 그릇에 건조 미역 100g을 통째로 넣지는 않습니다. 식약처 조사에 의하면 가정식 기준으로 미역국 한 그릇에는 건조 미역 약 7g이 들어가는데, 이 한 그릇에 담긴 요오드가 1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루 권장량 150 마이크로그램의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만 드셔도 이미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는 말입니다.
만약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고 점심에 김밥에 들어간 김까지 드시면 요오드 섭취량은 상한선에 육박하거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 100g에는 3,570 마이크로그램, 다시마 100g에는 무려 17만 9,06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내분비내과 김민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해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지만 과잉 상태가 되어도 똑같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은 요오드 결핍보다 과잉에 의해 갑상선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신동엽 교수 역시 평소 해조류를 즐겨 먹는 한국인의 식생활만으로도 요오드는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영양제로 추가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관훈 교수도 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미역국을 수십 년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시는 분 말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갑상선을 가진 분이 가끔 미역국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면서 김이나 다시마 반찬까지 함께 드시는 식습관이 수년, 수십 년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지병원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가 과다하게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제한했을 때 경도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약물 보충 없이도 회복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식이 조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미역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이번에는 참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있죠? 바로 수은입니다. 수은, 그 중에서도 메틸수은이라고 불리는 유기수은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여러 형태의 수은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이 바로 이 메틸수은 중독으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수은에 오염된 해산물을 오랜 기간 먹은 주민들에게서 언어장애, 운동장애, 청력 이상이 나타났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 통조림은 어떨까요? 삼성 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 통조림의 주 원료는 가다랑어라는 비교적 작은 어종입니다. 이 가다랑어는 수면 가까이에서 사는 2, 3년생 작은 물고기로 식약처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참치 통조림 33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메틸수은 함량이 0.03ppm이었습니다. 국제 기준인 1.0ppm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횟감용으로 쓰이는 참다랑어나 눈다랑어는 심해에서 사는 대형 어류로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메틸수은이 생물학적으로 농축됩니다. 2013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유통 중인 다랑어류의 메틸수은 함량이 적게는 0.02ppm, 많게는 기준치에 근접한 0.92ppm까지 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메틸수은의 잠정 주간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주 1.6 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매주 96 마이크로그램까지 허용된다는 뜻인데 참치 통조림 한 캔의 평균 수은 함량이 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이론적으로는 일주일에 21캔까지 먹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식약처도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 150g짜리 캔으로 약 3개 이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실제 유통 중인 참치 통조림 40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평균 수은 함량이 0.06mg이어서 식약처가 발표한 0.03mg보다 2배 높았고 일부 제품은 0.07에서 0.1mg까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통조림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참치 통조림은 횟감용 참치에 비해 수은 함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캔 정도는 건강한 성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참치를 드시거나 참치회를 자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은은 한 번 들어오면 체내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약 2달이 걸립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 대사 기능이 느려진 분들은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참치가 쌓이고 쌓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아연, 철분, 칼슘이 가득 들어 있어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특히 좋은 식품이지요. 그런데 이 굴에는 2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겨울철에 특히 기승을 부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둔다고 죽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 발생했고 4,81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겨울에는 굴이나 굴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5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배나 폭증했습니다. 굴은 바닷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여 여과하면서 자랍니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에 있던 노로바이러스가 굴 안에 농축됩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붙어 있어도 굴의 맛이나 냄새, 외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싱싱해 보이는 굴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김상윤 교수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1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작스러운 구토, 설사, 복통, 오한이 나타나며 노인이나 면역이 약한 분, 당뇨가 있는 분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중금속입니다. 굴은 여과 섭식을 하는 생물이다 보니 바닷물 속의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도 함께 축적됩니다. 식약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33,362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을 통한 카드뮴 총 노출량이 2010년 대비 2015년에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뮴은 주로 신장에 축적되어 뼈의 주성분인 칼슘 대사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 병이 바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골다공증과 골련화증이었습니다. 카드뮴은 하루의 체내 축적량의 0.01에서 0.02%만 배출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축적량이 늘어납니다.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카드뮴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그 음식을 담는 그릇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 식탁에 혹은 자주 가시는 식당에 가볍고 단단하면서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색도 예쁘고 잘 깨지지도 않는 그 그릇. 바로 멜라민 수지로 만든 식기입니다. 분식집이나 중국 음식점, 학교 급식실, 구내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가격이 저렴하고 잘 깨지지 않아서 어린이용 시판이나 이유식 그릇에도 널리 쓰입니다.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과 포르말데이드를 결합해서 만든 단단한 플라스틱의 유종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멜라민 수지 식기는 유해물질 용출 규격을 리터당 30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유럽연합과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온입니다. 멜라민 수지 식기의 내열 온도는 대부분 110도에서 120도 사이인데 이 온도를 넘기거나 반복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면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멜라민과 포르말데이드가 음식물로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청 실험 자료에 따르면 멜라민 수지 식기에 95도의 물을 담아 15분간 두었을 때 조사 대상 6개 제품 중 3개에서
식품류 멜라민 검출 기준인 킬로그램당 1mg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3분 사용 시 리터당 1.3mg, 5분 사용 시 2.47mg, 7분 사용 시에는 5.26mg의 멜라민이 음식으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입니다.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자극,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노출 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멜라민 자체도 과량 섭취 시 신장 결석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2008년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 때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미역도 안 되고 참치도 안 되고 굴도 위험하고 그릇까지 문제라니. 이제 밥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빈도와 방법입니다. 방법을 알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역입니다. 미역국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드시는 습관은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리하실 때는 건조 미역을 30분 이상 물에 불린 뒤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요오드가 상당량 빠져나갑니다. 식약처에서도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육수를 낼 때 다시마까지 함께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요오드를 이중으로 섭취하는 셈이니 다시마 대신 소고기나 멸치, 조개로 육수를 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국을 드시는 날에는 김이나 파래 같은 다른 해조류 반찬은 빼시고 대신 두부, 버섯, 시금치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찬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요오드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참치는 이렇게 하십시오. 참치 통조림은 횟감용 참치와는 다릅니다. 통조림에 들어가는 가다랑어는 수은 함량이 횟감용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니 일주일에 2~3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참치회나 참치초밥처럼 횟감용 대형 참치를 드실 때는 일주일에 100g 이하, 작은 토막 하나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함께 드실 때는 각 생선의 수은 함량을 고려해서 일주일 총량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체내 축적된 수은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마늘, 양파, 파, 미역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황 성분이 메틸수은과 결합하여 배변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생선을 드신 날에는 마늘이나 양파가 들어간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굴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식약처와 해양수산부 모두 굴을 포함한 어패류는 중심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면 감염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60도에서 30분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으니 살짝 데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굴밥, 굴국밥, 굴찜, 굴전처럼 완전히 익힌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포장에 가열조리용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은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 바닷가에서 파는 생굴, 매력적이긴 하지만 면역이 약해진 우리 세대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생굴 섭취를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굴을 다루신 뒤에는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으시고 굴이 닿았던 도마와 칼은 따로 소독해 주십시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되면 같은 공간을 쓰는 식구들에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멜라민 식기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않는 것입니다. 멜라민 식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멜라민과 포르말데히드가 음식으로 스며 나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기가 있는 음식, 예를 들어 방금 튀긴 탕수육이나 뜨거운 짬뽕 같은 것을 멜라민 그릇에 바로 담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이 강한 음식을 멜라민 그릇에 오래 담아두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잠깐 담았다가 바로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몇 시간씩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세척하실 때는 철 수세미나 연마제 대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시고 색이 변했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긁힌 자국이 많은 식기는 과감히 교체하십시오. 자외선 소독기에 넣으실 때도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하셔야 변색이나 균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능하다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도자기, 유리 식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미역도, 참치도, 굴도, 멜라민 식기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참치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가득하며 굴에는 아연과 단백질이 넘칩니다. 멜라민 식기도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과잉과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거나 위험을 모른 채 먹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그 좋은 음식을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역국은 일주일에 2~3번 물에 충분히 불려서, 참치는 일주일에 2~3캔 이내로, 회는 소량만, 굴은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멜라민 식기는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말고 낡은 것은 바로 교체.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내일 식탁에서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물에 30분만 더 불리시면 됩니다. 참치 드실 때 이번 주에 몇 번 먹었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굴 드실 때 한 번만 더 익혀주시면 됩니다. 식기를 보실 때 균열이 있는지 한 번만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갑상선을 지키고 신장을 보호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먹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것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